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바이든 진짜 큰일 났다. 2. 쓰레기라던 전문가들 수백조 광맥 터지자 화들짝. 3. 한국. 결국 미국 아닌 멕시코에 전기차 공장 세워버린 상황.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바이든 대통령은 큰 난관에 직면했습니다. 이재용 삼성 회장의 폭탄 발표 이후 미국 전역은 구광모 LG 회장의 중대한 결단으로 동요되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수십조 원의 보조금을 투입하여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온 등 세계 최고의 배터리 제조사 3사가 미국에 공장을 설립하도록 유도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이를 통해 미국이 2차 전지 산업에서 주도권을 완전히 잡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대단히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2차 전지 분야에서 압도적인 세계 1위인 LG의 구광모 회장이 바이든 대통령을 맞대고 깜짝 폭탄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 발표의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 중대한 결정으로 인해 미국의 배터리 산업에 큰 파장이 예상되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를 수습하기 위해 긴급 조치를 취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이 사태가 미국 정부와 기업 간의 갈등과 경쟁을 촉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바이든 대통령은 앞으로의 정책 방향성을 제고하고 균형을 맞추기 위한 대응책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 내부에서도 결국 터져버렸습니다. 미국의 가장 많은 투자들 한 한국의 삼성과 SK의 뒤통수를 치고 인텔에만 온갖 특혜를 퍼다준 바이든. 미국의 싱크탱크조차 바이든의 등을 돌리며 인텔보다 한국의 삼성과 SK를 지원해야 하는데 바이든이 멍청한 선택을 내렸다. 며 바이든의 면전에 대놓고 강한 비난 세례를 퍼부었습니다. 싱크탱크는 바이든 행정부의 지주 역할로 일반적으로는 현직 대통령의 조언을 해주며 칭찬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바이든의 말도 안 되는 한국 뒤통수를 더 이상 보지 못하겠다며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바이든이 한국의 뒤통수를 친 것은 미국 경제에 너무나 잘못한 일이라며 바이든을 실패한 대통령이라 불렀습니다. 바이든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한국 기업들이 수백조 원의 투자를 미국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눈을 돌렸고 무엇보다 이번 사태가 전 세계 주요 외신들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되자 더 이상 미국은 신뢰할 수 없는 국가로 낙인 찍혀 그 누구도 미국에 투자를 하려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정상적인 미국 대통령을 원한다. 라며 심지어 그는 바이든이 대중을 바보 취급하고 있다. 며 투표로 바이든을 몰아내자. 라며 바이든을 두고 사람 형태의 축축한 양말 꼭두각시 라고 부르며 도발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를 저질러 버렸습니다. 3년여 만에 중국을 방문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 CEO. 그는 테슬라는 중국과의 디커플링 탈동조화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히며 바이든에 대충격을 주었습니다. 최근 바이든이 중국과의 전면전을 선포하며 자신이 마음만 먹으면 자신의 동맹국들을 총동원해 중국이 교역을 못하도록 완전히 차단시켜 버리겠다고 큰 소리를 쳤는데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인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중국을 깜짝 방문해 나는 바이든의 말도 안 되는 정책을 반대한다. 중국과 손잡는다. 라는 폭탄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한순간에 바이든을 바보로 만들어버린 것인데요. 중국 외교부는 30일 머스크 CEO가 베이징에서 친강 중국 외교부장 겸 국무위원과 회동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머스크 CEO가 회동에서 테슬라는 중국 내에서 계속 확장할 용의가 있으며 디커플링에 반대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성명에 따르면 친 부장은 머스크 CEO에게 중국은 높은 수준의 개방을 변함없이 추진하고 외국 기업들을 위한 좋은 사업 환경을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우리는 상호 존중과 평화 공존, 상생협력이라는 올바른 방향으로 운전대를 잡고 있을 필요가 있다면서 미중 양측이 위험한 운전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테슬라 상하이 공장은 지난해 전 세계에서 만들어진 테슬라 자동차의 절반 이상을 생산했으며 현재 연간 110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인 테슬라까지 이렇게 중국과 공개적으로 손을 잡으며 바이든을 우습게 만들어버리자 미국은 너무나 급한 나머지 중국의 국방수장끼리 만나자는 제안을 했지만 중국이 직설적으로 거절하며 바이든의 뒤통수를 제대로 때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 국방부는 성명에서 지난밤 중국은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리 상푸 중국 국무위원 겸 국방부장이 만나자는 우리의 5월 초 초대를 거절한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고 월스트리트저널 WSJ 29일 현지 시간 보도했습니다.
WSJ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이달 초 중국 측에 6월 2 밑줄 4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 안보회의 상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국방장관 회담을 여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미 국방부장에게 직접 서한을 보내는 등 싱가포르 회담 성사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미 국방부 관계자는 중국이 과거에는 막판까지 고위급 회담을 조율하던 것과 비교해 이번 거절은 이례적으로 직설적인 메시지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해 샹그릴라 대화 때 국방장관 회담을 진행했는데 이때도 만남 몇 시간 전에야 성사가 합의됐다고 합니다. 글로벌 인공지능 반도체 1위로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 도 바이든을 향해 바이든의 중국 때리기는 오히려 미국에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있다며 최대 시장 중 한 곳에 첨단 반도체 칩을 더 이상 판매할 수 없게 되면 미국 기술 기업들이 막대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며 중국 시장이 미국 테크 업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분의 1 수준. 만약 테크 업계가 중국 시장을 잃으면 우리는 미국에 더 이상 반도체 공장을 지을 필요가 없을 것이라며 중국이 자체 칩 개발에 나서는 점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중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칩을 사들일 수 없다면 자체 개발에 나설 것이다. 이는 중국의 반도체 자립만 도와줄 뿐 이라며 바이든의 잘못된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미국을 대표하는 전기차 회사 테슬라에 이어 미국을 대표하는 반도체 회사 엔비디아 CEO까지 바이든을 웃음거리로 만들어버린 상황 속에서 LG 구광모 회장이 바이든의 쐐기에 빗줄을 꽂아버렸습니다. 구광모 LG 회장은 미국 대신 중국이라는 파격적인 발표로 바이든에 대충격을 주었습니다. 앞으로 미국이 아닌 중국에 수백조 원을 투자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일론 머스크가 대놓고 바이든을 비판하며 중국에 올인해버리는 상황 속에서 전기차 압도적 세계 1위인 테슬라에 배터리를 공급하는 LG 엔솔은 테슬라를 따라 중국에 막대한 투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한순간에 수백만 명의 일자리와 수백조 원의 투자를 날려버렸을 뿐만 아니라 전기차 공급망 패권을 한순간에 빼앗겨 버렸습니다. 구광모 LG 회장이 이렇게 과감한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은 뒤통수 치고 보조금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바이든과 달리 중국에서 최근 LG 엔솔의 대박 행진이 심상치 않기 때문입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를 탑재한 지리자동차 산하 폴스타 22종이 중국 정부가 발표한 신차 목록에 들었습니다. 보조금 확보가 유력시되면서 중국 시장에서 LG의 활약이 두드러졌습니다. 중국공업정보화부가 지난 9일 현지 시간 발표한 제369차 도로자동차 제조업체 제품 발표 도로계 동체리앙 생산기 예급찬 품공고에 LG의 배터리를 장착한 폴스타 22종이 포함됐습니다. 폴스타 2는 신차 명단에 들며 향후 중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은 현지 정부의 보조금 혜택에 힘입어 중국 시장에서 대박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시진핑이 직접 LG 공장을 방문하며 한국에 엄청난 특혜를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 주석은 LG 디스플레이 방문 현장에서 약 1시간 동안 브리핑을 받고 관계자들과 대화하면서 한중 간의 우위를 강조하는 덕담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진핑이 2012년 중국 최고 지도자가 된 이후 중국 내 한국계 기업을 방문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인데요. LG 공장을 방문한 것은 LG 에너지솔루션이 앞으로 수백조 원의 투자를 중국에 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보다 높은 보조금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한국산 자동차도 어디에서 생산됐는지와 관계없이 중국 전기차와 똑같은 보조금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만 특별히 말이죠. LG 에너지솔루션은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글로벌 시장에서 압도적인 세계 1위로 승승장구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중국이 LG 엔솔 배터리에도 막대한 보조금을 주기 시작하면서 중국 내 판매도 급격히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한국의 배터리가 초대박 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한국 배터리 제조사에 장비를 납품하던 일본 기업들은 아싸 우리도 같이 대박난다 라며 들떠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일본에는 엄청난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바코를 비롯한 한국 기업들이 그동안 일본이 LG 엔솔에 공급하던 2차 전지 핵심 장비들을 빛의 속도로 모두 국산화해버렸습니다. 일본이 한국에 반도체 수출 규제를 하며 일본산 반도체 소재 수출을 중단했을 당시에도 한국이 기적을 만들어내며 그 짧은 시간에 모두 국산화해버렸는데요. 이번에도 일본이 한국의 신성장 동력인 2차 전지가 승승장구하는 동안 앉아서 편하게 돈을 가로채지 못하도록 모든 부품들을 국산화시켜버린 것입니다.
특히 에코프로 그룹은 양극재와 음극재를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공정을 수직 계열화하여 세계 최대의 생산 공장을 한국에 설립하는 데 성공시키면서 최근까지 한국에 납품하던 수많은 일본 관련 회사들이 파산을 피할 수 없어 발칵 뒤집혀버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계 경제는 자원 경쟁을 넘어 자원 독점까지 치닫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중국이 있었는데요. 자원 경쟁에 있어서 자신들이 선두주자를 빼앗길 리 없다고 생각하던 중국은 본격적으로 가격 통제에 들어가 세계 경제를 마음대로 휘두르려 했습니다. 중국의 만행은 각국의 전문가들이 향후 중국이 자원 무기화를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각국의 자원 민족주의를 자극하면서 국제 정치, 경제 질서에 대혼란을 가져올 것이라며 걱정할 정도였는데요. 실제로 작년 중국 정부는 사전 공지 없이 요소와 마그네슘 수출을 제한해 관련국들이 피해를 본 적도 있었죠. 그런데 그들의 계획은 한 나라에 의해 허무하게 막혀버렸습니다. 그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이었는데요. 한국이 숨겨놓은 카드 한 장에 그들의 계획은 철저히 망가졌고 전 세계는 한국의 선구안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중국의 계획을 망가뜨린 건 다름 아닌 태평양 지역에 한국이 소유한 보잘것없어 보이는 작은 땅덩어리 하나였는데요. 대체 한국이 소유한 땅이 어떤 위력을 지니고 있었는지, 그리고 천하의 중국이 어째서 앞으로 암울한 현실을 마주할 수밖에 없게 됐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얼마 전 테슬라의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자신의 SNS에 게재한 푸념이 인터넷상에서 한창 화제가 되었는데요. 세계적인 갑부인 그조차도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엄청난 가격의 광물 가격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리튬 가격을 보면서 미친, 인세인 가격이라는 표현까지 할 정도로 엄청난 가격 폭등에 테슬라는 비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실제 채굴과 정제에 직접 대규모로 진출해야 할지 모른다. 라는 말까지 남겼습니다. 일론 머스크를 한숨 짓게 만든 리튬은 전기차 배터리에 있어 가장 필수적인 광물로 유명합니다. 전기차 가격의 3040%를 차지하는 부품이 전기차 배터리인 만큼 리튬의 가격 상승은 전기차 가격의 상승과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리튬은 구할 수 있는 곳이 한정적인 굉장히 희귀한 자원인데요. 테슬라가 주로 의존하는 수입처는 바로 막대한 양의 히토류를 보유하고 있는 중국입니다. 그러나 미중 무역 갈등을 비롯해 우크라이나 전쟁을 거쳐 자원전쟁은 가속화되었고 히토류 보유국이라는 타이틀이 미래 국가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면서 중국은 의도적으로 수출량을 줄여나가기 시작했는데요. 리튬 채굴량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의도적으로 높이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중국의 만행과 더불어 팬데믹 사태도 히토류 생산의 걸림돌이었습니다. 히토류를 캐기 위해서는 많은 인력이 동원되어야 하지만 전염병으로 앓아누운 이들은 일을 할 수 없기에 목표 생산량을 채우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중국의 공장을 짓고 수급에 있어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 외부 요인에 의해 히토류 수급이 어려워 판매에 지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의 피해자는 앞서 나온 일론 머스크였습니다. 그의 푸념이 시사하는 것은 앞으로 미중 간 갈등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며 테슬라와 같은 피해 기업들, 더 나아가 피해 국가들이 계속해서 나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 외에도 전기차 시장에 뛰어든 이들 역시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한국 기업들도 안정적인 수급처를 찾는 데 혈안이었는데요. 그중 하나인 포스코 역시 안정적인 자원 수급을 위해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며 리튬 광산을 물색했습니다. 그러다 아르헨티나 옴브레 무에르토 여모를 발견해 가능성을 보고 리튬 광산 개발에 착수하며 업계를 한바탕 들썩이게 만들었죠. 생각 이상으로 많은 양의 리튬이 묻혀 있는 것을 발견해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해져 미래 경쟁에 있어 리튬 부족으로 인한 곤란을 겪지 않게 되었습니다. 해외 100% 수입에 의존하던 리튬 소재를 국산화할 수 있다는 기쁜 소식. 하지만 모두가 포스코와 같은 행운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전기차 제조업체 및 배터리 생산업체들은 더 많은 양의 히토류를 확보하기 위한 치열한 확보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간절한 지금 한국에게 대형 희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태평양 땅에서 예상을 웃도는 엄청난 양의 히토류를 캐낼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한국은 한반도 외에 여러 해외 영토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 중 하나가 바로 태평양에 한국 땅이 있다는 사실인데요. 하와이 근처에 위치한 클라리온 클리퍼톤 해역이 바로 그곳입니다. 이 지역은 해저에 있는 단열대가 위치한 곳으로 각종 광물은 물론이고 심해 자원을 쉽게 얻을 수 있는 장소입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던 이곳의 가치를 특유의 선구안으로 알아본 대한민국은 곧바로 선행 투자를 감행했습니다. 공해 지역을 담당하는 국제해저기구 ISA
는 분담금을 낸 한국에게 클라리온 클리퍼톤 지역 일부분의 땅을 내어주었고,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3천만 달러, 하나로 약 334억 원을 주고 투자한 이 땅은 한국에게 있어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한국이 허가받은 땅의 약 50%인 7만 5천 제곱킬로미터를 단독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된 것인데요. 이 땅에는 여러 심해 자원들, 두 종류를 비롯해 산호와 물고기 종류들이 있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가치를 지닌 검은 황금, 만간단계가 잠들어 있는 곳입니다. 이 만간단계를 한국이 독점적으로 캐낼 수 있게 됐습니다. 추정치로 약 5억 6천만 톤이 묻혀있는 이 지역은 매년 300만 톤씩 채굴한다고 가정하면 100년 이상 이득을 볼 수 있는 곳으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200조 원이 넘는 가치를 지닌 곳입니다. 코발트, 니켈, 구리 등이 함유되어 있는 광물인 만간단계는 여러 광물이 결합되어 있어 분해하는 데 섬세한 기술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그 기술력이 뒷받침이 되어야 개발할 수 있고, 전 세계에서도 한정된 국가만 제대로 개발을 할 수 있는데요. 한국은 세계에서 기술력은 물론이고 분해 능력에 있어서 탁월한 능력을 보이는 국가입니다.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한국의 채굴 능력을 줄을 서서 배워갈 정도로 그 탁월함은 세계에 정평이 나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까지 탐색만 하고 개발에 지지부진했지만, 올해부터 본격적인 개발과 분해에 나서게 되면서 희토류로 산업을 장악하려던 중국의 영향을 받지 않고 앞서 나가게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흥미로운 것은 한국이 확보한 광구는 한두 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태평양 마젤란 해역에도 한국은 만감각 투자를 한 바 있었고, 현재 탐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존 자원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한 후 자원을 본격적으로 채굴한다면 클라리온 클리퍼톤 지역보다 더 막대한 이득을 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압도적입니다. 여기에 더해 한국은 인도양 중앙해령 열수광상을 포함해 피지, 톤가 지역의 열수광상 지대를 확보해 놓은 상태인데요. 이 지역 역시 지질검사와 채산성 테스트만 통과한다면 바로 한국이 자원을 캘 수 있는 장소입니다. 한국 정부가 미리 투자하고 영유권을 가진 태평양 해저산들 중 하나 역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남태평양의 톤가에서 해저 화산 대폭발 사건이 발생했는데, 톤가 주변에 새로운 섬들이 생겨나고 있고 작은 섬의 면적이 커지는 이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는 이렇게 새로 생겨나는 섬들에 대한 영유권 문제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명확히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현재 국제법상 외딴섬이 영토로서 인정을 받으려면 단순히 바위 같은 토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나 풀이 자라고 농업개발이 가능한 식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국가 소속의 공무원이나 군인이 아닌 민간인이 자급자족하며 거주가 가능해야 외딴섬이 영토로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면 섬이어도 암초 취급을 받는데요. 이미 있는 섬도 까다로운 조건이 있는데, 갑자기 솟아난 화산섬은 국가에서 영유권을 주장하기 더욱 애매합니다. 이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관습이 있는데, 바로 공해 해저에 있는 해산을 먼저 선점한 국가가 새로 솟아난 화산섬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한국은 이미 2000년대부터 화산 활동이 활발한 톤가 해역의 해산을 선점했는데요. 바로 장보고 해산입니다. 현재 이 일대 화산 활동으로 화산섬들이 계속 발생하면서 장보고 해산도 수면 위로 드러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만약 장보고 해산이 떠오르면 한국 정부는 제일 먼저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이 일대 화산 지역에서 나오는 자원들을 선점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한국령 섬으로 인정받는다면 태평양 일대의 배타적 경제 수역까지 설정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수많은 국가들이 한국에 러브콜을 보내는 진풍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특히 부존 자원이 많지 않은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등 희토류 빈국들이 오히려 한국에게 도와달라며 간절히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중국은 자원을 이용해서 세계를 호령하려던 움직임을 멈추고 한국에게 함부로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현재 전기차 수요는 가히 폭발적이며, 그에 따라 전기차 배터리와 이에 수반되는 자원 수요는 지속적으로 폭증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이 때문에 전기차 시장에서 자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을 한국이 오히려 일찍부터 투자한 해양 영토를 기반으로 성장하자 중국은 한국에 꼬리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국의 주요 희토류 광산지대는 물론이고 아프리카 주요 희토류 광산지대까지 사들이며 희토류 독점을 노리던 중국 입장에서는 경쟁자로 떠오른 한국까지 포섭하려 드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한국과 달리 안정적으로 자원을 확보하게 된 한국은 중국의 요청을 받아줄 이유가 없었습니다. 미국 측도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한국과 연락을 취해 향후 경쟁에 있어 중국을 배제하고 한국의 자원 및 기술 체인과 미국 기업이 결합해 세계 시장을 선점하자고 먼저 제안하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한국이 순식간에 세계 경제의 축이 될 국가로 급부상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한국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휘두르려 하는 국가는 국제사회에서도 신뢰도가 바닥인 국가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으로 일궈낸 지금의 대한민국의 발전을 응원합니다. 최근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더욱 커지는 가운데 전세계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미국 금리마저 끝을 모르고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가 올라갈수록 우리나라를 비롯한 신흥국들의 경제뿐 아니라 미국 이외의 모든 국가들의 경제가 어려워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나라는 다방면에서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특히 요즘 대한민국 경제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이는 미국의 IRA,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대표적입니다. 미국에서 테슬라에 의해 시장 점유율 2위를 기록 중인 한국산 전기차를 정면으로 겨냥한 IRA 법안은 오로지 미국에서 생산한 전기차에게만 보조금을 지급해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이 미국의 전기차를 판매하기 위해선 미국에 공장을 지으라는 반강제적인 조항입니다. 물론 한국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미국에 이런 기류를 포착해 2024년까지 미국 조지아주에 전기차 공장을 완공한다는 계획을 세웠고 현재 착공 직전 단계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한국으로부터 수십조 원의 투자를 받아놓고서 그 2년을 기다리지 못해 보조금 지급을 철회한다는 등 동맹국이자 투자국에 대한 쌀쌀맞은 대우를 하고 있는데요. 바이든 행정부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11월로 다가온 미국 중간선거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내어야 대통령 재선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진행하면서 삼성과 현대기아는 물론 배터리 3사의 미국 투자까지 미래 산업을 싹쓸이 해갔지만 한국에 대한 대우는 사실상 중국과 비슷하거나 어떻게 보면 중국만도 못한 상황인데요. 미국이 이렇게 선을 넘으면서까지 한국을 압박하지 한국에서도 특단의 조치를 꺼내들고 나섰습니다. 결국 현대기아 자동차에선 미국 내 추가 투자가 아니라 멕시코 지역에 4억 8천만 달러 규모, 우리 돈 7천억 원에 달하는 투자를 결정하며 멕시코 현지 공장의 증설과 추가 인력 채용 등 막대한 자금을 퍼붓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기아 측에서 IRA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미국이 아닌 멕시코 투자를 결정하자 기존의 현대기아의 텃밭이라 불리던 조지아주에선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조지아주는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공장, SK온이 배터리 공장이 있으며 여기에 딸린 한국계 부품 소재 기업만 120여 곳에 달합니다. 조지아주는 사실상 한국 기업의 미국 캠프 수준이며 한국 기업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조지아주의 시민들은 2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을 정도로 한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높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조지아주가 최근 바이든 행정부의 결정에 지역 일자리 수천 개와 직간접 고용효과 수만 개를 날리게 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 기업이 미국에서 고전하는 것을 눈치채 중국은 발빠르게 한국의 현대기아 자동차를 향해 수소기술 협력과 투자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 소식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아자동차의 모자를 쓴 외국인 남성이 카메라 앞에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멕시코 누에보레온주의 주지사 사무엘 가르시아인데요. 이번에 누에보레온의 기아자동차 공장에서 4억 8천만 달러, 우리 돈 7천억가량을 추가 투자해 공장 생산 라인을 새롭게 늘리고 수천 명의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현재 누에보레온주의 기아차 공장은 평균 54초마다 한 개의 자동차가 만들어지며 이렇게 만들어진 자동차들은 전 세계 45개국으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수출 비중을 차지하는 곳은 멕시코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미국인데요. 현대기아가 멕시코의 공장 증설을 결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1992년 미국, 캐나다, 멕시코, 북미 3개국은 나프타, 북미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해 3개국 5억 명에 달하는 단일 경제체제를 구축했습니다. 따라서 미국, 캐나다, 멕시코에서 생산 제조되는 거의 대부분의 농수산물과 공산품들은 무관세 혜택으로 수출과 수입이 가능해졌습니다. 그 결과 멕시코는 저렴한 노동력으로 미국 시장에 무관세로 수출이 가능한 국가가 되어 많은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IRA 법안에도 미국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을 받기 위해선 미국에서 전기차를 조립하지 않더라도 멕시코와 캐나다 등 북미 3국에서 조립만 하면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기아가 미국과 인접한 멕시코에 투자를 늘리는 만큼 미국 내 현지 투자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한국 기업의 베이스 캠프 역할을 하던 조지아주에서는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IRA와 관련한 갈등이 장기화되면 장기화될수록 관련 투자를 미국이 아닌 타 지역에 뺏기게 되고 자연스럽게 지역 내 일자리는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기존에 예고된 조지아주의 투자 규모 역시 축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현대기아차가 IRA 법안으로 인해 미국에서 판매량과 점유율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 무리해서 공장 규모와 생산 라인을 늘리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간선거와 표를 의식한 바이든 행정부의 조치가 결국 민심을 잃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최근 미국과 갈등을 겪는 한국 기업에 대해 중국에선 협력과 투자를 요청하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중국은 끊임없이 한국의 기술을 탐하고 사드 배치를 명분으로 경제적 제재를 실시하는 등 신뢰할 수 없는 국가이긴 하지만 우리는 중국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챙기고 한국을 견제하는 미국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카드이기도 합니다. 특히 미국은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완전히 백지화시키기 위해 한국의 칩 4동맹 참여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IRA 법안이 나온 이후로 칩 4동맹 회담을 파기하는 등 강경한 자세로 미국에 항의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 중국은 한국에게 수소차, 정확하게는 수소전기차 관련한 투자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전기차 판매량은 세계 1위일 정도로 세계에서 제일 빠르게 전기차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중국, 자국의 전기차 업체들과 자국 배터리 업체에게만 보조금을 지급하여 우리나라 현대기아는 물론 다른 해외 자동차 업체들도 중국에서 제 실력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중국은 자국의 기술력이 성장하기 전엔 해외 업체들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받아서 기술과 자본을 유치한 다음에 자국의 기술력이 어느 정도 올라오고 나면 해외 기업들을 직간접적으로 제재하면서 자국 기업에게 혜택을 몰아줘 공정하지 않은 경쟁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중국의 자동차 판매 통계는 글로벌 자동차 통계에서 따로 집계할 정도로 불공정한 시장인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시장이 워낙 크기에 많은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이 중국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공장이라 불리며 친환경과는 거리가 먼 것처럼 보이는 중국이지만 그래도 자동차 분야에선 적극적으로 친환경 차량을 밀어주고 있는데요. 여기엔 여러 가지 분석이 존재합니다. 물론 세계적인 대기오염을 자랑하는 중국이 환경오염을 줄이려는 목적도 있겠지만 친환경차, 특히 전기차에 탑재되는 배터리는 전기차 원가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자동차 역사상 가장 비싼 부품입니다. 그런데 배터리 원료로 쓰이는 희토리와 광물들은 상당수 중국에서 나기 때문에 전기차로 전환할수록 자국의 부품 사용 비중이 올리 중국 경제에 이득이 된다는 판단에서 중국 당국은 전기차 도입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기차의 한계점이 명확해진 지금 중국은 새로운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자동차에서 내뿜는 대기오염 물질은 대부분 트럭을 비롯한 화물차에서 나옵니다. 휘발유를 원료로 하는 승용차는 경유를 원료로 하는 화물차보다 압도적으로 적은 대기오염 물질을 내뿜기에 궁극적으로 중국의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선 승용차를 전기차로 바꾸는 것보다 화물차를 전기차로 바꿔야 하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화물차를 전기 트럭으로 전환하는 과정엔 아직 해결되지 않은 기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전기차의 배터리는 매우 크고 무겁습니다. 흔히 소나타와 K5 등 2000세제곱센티미터 배기량을 가진 차량의 공차 중량은 1400kg 즉 1.4톤 수준이지만 아이오닉 5를 비롯한 대부분의 전기차는 공차 중량이 2000kg, 2톤에 가까운 무게를 자랑합니다. 눈에 띄지 않지만 배터리가 매우 크고 무겁기에 트럭에 배터리를 적용할 경우 무게가 너무 무거워져 화물 적재량이 감소할 뿐 아니라 배터리 부피로 인해서도 화물의 적재량이 감소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충전 시간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장거리 화물차의 경우 많으면 하루 600km도 운행하는데 기름이 없을 경우엔 5분 내로 주유하고 출발이 가능하지만 전기 화물차의 경우 현재 기술로는 반나절가량 충전해야 400km를 주행할까 말까한 수준입니다. 즉 생업의 수단으로 장거리 전기 트럭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따라서 자동차 전문가들은 미래의 승용차들은 대부분 전기차로 바꿀 것이고 미래의 화물차들은 대부분 수소차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소 트럭의 기술은 현대가 세계 1위이며 세계 최초 수소 트럭을 상용화하여 이미 스위스로 수출까지 해 현재도 안정적으로 운행 중입니다. 수소 트럭은 하루 종일 충전해야 되는 전기 트럭과 다르게 평범한 트럭처럼 10분 내로 수소 충전이 가능한 장점이 있으며 주행 가는 거리와 화물 적재량에서도 기존 트럭들과 큰 차이가 없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은 현대차의 수소 기술에 주목하며 자국 내 투자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대차는 수소 차량 넥소를 2022년대로 중국에 출시한다는 입장이고
광저우에 수소 연료전지 시스템 생산기지 건설을 본격화했습니다. 빠르게 친환경 차량을 도입하는 중국의 수소차 시장을 현대 측에서 선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전기차의 구조는 배터리와 모터로 이루어져 구조가 매우 간단하고 부품 수도 적어 누구나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베트남마저 전기차 생산에 뛰어들 정도로 쉬운 분야인데요. 반면 수소차 시장은 아무나 시작할 수 없는 기술력의 끝판왕이라 불리는 분야입니다. 현대는 이 분야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대부분의 생산 시스템을 국산화하는 데 성공해 해외 의존도도 낮춘 것이 장점입니다. 유일하게 우려되는 점이 있다면 중국으로 수소 기술이 유출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핵심 기술은 한국에서 보존을 하고 중국 공장에서 생산 조립만 한다면 기술 유출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마치 삼성전자의 핵심 공장과 기술은 한국에 있지만 중국에서도 일부 생산을 이어나가는 것처럼 말이죠. 최근 세계 각지에서 자국 우선주의로 많은 일자리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글로벌 기업들을 유치하려는 가운데 한국의 기업들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에서 손해를 보기보단 한국 기업의 가치를 더욱 인정해주는 곳으로 투자의 방향을 늘려야 할 것입니다. 이번 소식에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